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무려 4만 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이제 조금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쉬어가기는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또 휴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비슷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락모락 더 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대쪽에서는 금리 인하 빠르게 진행하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뭐 일각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이 코멘트들도 살짝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CPI를 확인을 했고 다음 주에 결국에는 전 세계가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좋은 분위기가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까지 이어질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실 것 같은데 우선 미국 투자회사 베어드의 애널리스트가 강세장의 모든 징후가 나타났다. 앞으로 시장은 더 강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에 대해 훈풍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저희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에서 역시 이슈를 포착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텐데 자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를 좀 보겠습니다. 실적은 늘 좋다 하는데 주가가 안 가서 고민이 많으신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시장의 수혜주는 뭐가 될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구리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 기업들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차 말말말에서는 최근에 이번 주였죠. GPT-4.5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 또 체코 원전 수주에 자신감과 각오를 보였던 두산 쪽에서 나온 말 코멘트를 통해서 투자 힌트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CPI 둔화가 쏘아올린 공의 전 세계 랠리가 말 그대로 환호하면서 급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어제와 오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장 마무리 때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는 4만 선을 장중에 처음으로 터치해주기도 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볼 부분이 바로 다우존스가 장중에 4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록은 AI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연내 2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면서 오른 것이다라고 CNBC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의 소식입니다. 유럽 쪽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유럽 연합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 보호 정책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장중에 메타는 내림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시스템이 어린이들의 약점과 경험 부족을 이용해서 중독적인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이것이 특정 알고리즘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집행위는 메타가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한 연령 검증 등을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입니다.
유럽의 집행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서 메타는 바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 미성년자들의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위해서 50개 이상의 도구와 정책을 지난 10년 동안 개발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장에서 1.5%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발트 100 AI 칩을 내주 출시할 가능성이 현재 40%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 코발트 100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제품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주 개최하는 자사의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에서 코발트 100을 고객들에게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코발트 100은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ARM 기반 칩보다도 40%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아마존의 그래비톤을 사실상 겨냥했는데요. 그래비톤은 아마존 컴퓨팅 사업부가 개발한 고성능 컴퓨터 구동용 칩입니다. 이렇듯 클라우드용 CPU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새로운 칩을 포토샵 업체 어도비와 같은 업체에 제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메타나 오라클 등이 이 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AI 칩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 0.5% 정도의 가격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월가에서도 엇갈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알파리스트에 포함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AMD로 교체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은 오는 22일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해결해야 될 높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지수 자체가 엔비디아는 세 자릿수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8% 상승에 그친 AMD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낮은 오름세를 보인 만큼 엔비디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주가 추이를 보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식을 비중 확대로 평가하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인 $1,050를 유지해줬는데요. 현재 종가 대비해서도 1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9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망되고 있는 1분기 주당 순이익은 $5.58, 그리고 매출액은 $245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실적 과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될 수 있을지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좀 피로감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금일 미국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4만 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1%, 나스닥은 0.26%, S&P 500은 마이너스 0.11%가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금리를 조금 뒤흔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3을 크게 웃도는 수치고 22년 3월 이후에 가장 월간 상승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위화감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주에 있었던 그런 수정치가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건수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고용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2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최근 이거래일 동안에 CPI와 CPI 발표 이후에 조금 안정화됐었던 국채 금리가 다시 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물가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면 시장 자체가 흔들거리는 부분에서의 여전히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전부 다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추가적으로 민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월마트가 거의 6% 후반대로 상승을 나왔고, 펩시코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강했고요. 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알리바바나 진동닷컴 같은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소비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관성, 국내장과 흐름들이 연관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 상승이 조금 부담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월마트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소비 관련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미증시와 비슷한 흐름 이어갈까요? 네, 비슷한 흐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보합권에서 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에 삼성전자가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조금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이런 지수의 좀 하방 흐름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비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성장 흐름들이 나오는 산업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거래일에 이제 좀 정책발 이슈가 있는 교육이라든지 저출산 관련된 산업군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슈에 조금 집중하는 흐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물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수급 이탈에 따른 변동수에 따른 이제 주가의 변동성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금일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 장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수급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 이슈가 있는 저출산 관련 기업들, 교육주들 오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봐야 할 이슈 포착해보고 종목 투자 전략까지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오늘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까요?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주가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에 상승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부품주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완성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키를 맞추기 위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특히 현대차그룹이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품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늘 좋아요. 근데 사실 김지현 본부장님이 가져오셨지만 실적 잘 나올 거다, 현대차, 기아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투자 수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늘 주가는 안 갑니다. 네. 저는 그래서 늘 자동차 부품주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부품주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네. 현대차의 상황부터 예, 살펴봐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영향이 바로 부품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은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슈들부터 한번 좀 좋아요. 체크를 네.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올해의 경우는 이 현대차 그룹 자체가 해외 설비 투자를 늘릴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기아의 경우는 올해 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설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1조 858억 원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설비 투자 중에서 한 40%가량은 해외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경우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외 이렇게 투자의 경우는 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설비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한 2배가량 늘릴 예정이라고 할 만큼 이 현대차 그룹의 경우는 특히나 해외 설비 투자를 크게 좀 늘려나가고 있다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해외 전동화 수주 성장에 힘을 입으면서 해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바로 현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경우는 지금 이제 해외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값받기 효과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대차의 경우는 수용차 그리고 기아의 경우는 SUV를 중심으로 이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해외 시장에서 거의 평균 판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이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좀 판매율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부품주에도 추후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오히려 해외 수주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 그룹을 따라서 바로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완성차 종목의 경우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죠. 물론 1분기에도 좋은 실적들을 좀 발표했는데 해외 시장 안에서 어떤 성장성도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조금 고급 브랜드의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대형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왜 굳이 왜 부품주를 더 강조하시는 겁니까? 네,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많이 눈에 띄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만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잘 전략을 짜야 되고 또 내년까지도 전략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들부터 먼저 훈풍에 불게 된다면은 서서히 그 다음 타자는 부품주로 영향이 좀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은 출발을 하지 않은 부품주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투신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품 업체들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넓게 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의 경우는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고수익 차량에 대해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인센티브까지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것보다도 충분히 하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말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제는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경우는 올해는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도까지 또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부품주들에게도 서서히 관심을 더 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부품주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애정을 보여주었는데 뭐 부품주들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상승 여력, 길게 봤을 때는 대형주들보다의 상승 여력이 더 룸이 넓게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그럼 자동차 관련 종목들, 부품주들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 기업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21%가량 상승했고 기아는 13%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종목들이 몰려있는 KRX 자동차 지수는 5%가량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인데요. 지수와 비교한다면 그래도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완성차 업계와 비교했을 때 점점 더 괴리율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괴리율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완성차 기업과 주가의 키 맞추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과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 공장 증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해외 증설 관련 수혜주로 현대모비스와 HL만도, SL 등을 꼽았는데요. SL 같은 경우에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18%가량 상향 조정한 52,000원에 오늘 제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32,750원입니다. 앞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충분히 더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인도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0.5%가량 하락하면서 37,400원 단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5일선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 추세가 좀 꺾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한올시스템 같은 경우엔 6% 가까운 급락세가 전거래일 연출이 됐었습니다. 다만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0.8% 그래도 부품주들 가운데서 선방했고요. 차트상 보더라도 5일선 단기 추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8거래일째 유입되면서 꾸준하게 주가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 대비 전반적으로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부품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앞서서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주신 것처럼 그닥 좋은 흐름은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앞으로 좀 갈 수 있을 만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좋은 종목 어떤 걸 처음 볼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를 이제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네. 그 회사만의 어떤 특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법인을 보유하고 그 해외 시장에서 얼마큼 성장해서 보여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그쵸.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저는 SL을 한번 좀 SL 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램프라든지 셰시라든지 이렇게 좀 주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뭐 국내 자동차 램프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요 납품처의 경우 이제 현대, 이제 기아차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의 생산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존의 수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의 SUV 램프 물량이 또한 반영이 되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인도의 생산 법인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북미의 이제 메타플랜트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도에 이제 그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로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헤드램프의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렇게 필수적으로 장착이 되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LED 헤드램프까지도 워낙에 활용성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헤드램프 자체도 고급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대차 그룹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도 매년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SL은 현대차 기아에 너무 집중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라든지 이렇게 주요 고객사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죠. 기존의 현대차 그룹을 떠나서 뭐 GM이라든지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객사를 서서히 다변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 고객사 다변화도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L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기아에 더 뛰어넘어서 좀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도 이
수주를 좀 늘리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네요. 자, 하나 더 볼까요? 한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저는 한 종목 서현이와 말씀을 서현이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와의 경우는 현대차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그렇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현대차와 한 50년째 협력 관계를 이어온 네.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도 터미널도 이제 공장을 새로 설립하면서 부품 경량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터미널도 주 정부가 바로 전기차 생산업으로 지정된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현이와의 경우는 인도 시장 안에서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시고 충분히 이제 동사의 경우는 인도 업력만 25년 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인도 생산 기지가 확대가 된다면은 충분히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난해의 경우는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인도 시장 안에서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업황이 서서히 개선이 되면서 올해도 역시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도어 트림이라든지 콘솔이라든지 헤드라이팅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외에도 뭐 포드라든지 벤츠, 폭스바겐이라든지 여러 해외 완성차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매출 확대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도 전기차 시장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도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인도의 경우는 이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기차 시장 규모 자체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자체가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서서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분한 기대가 높고 또 서현 이와의 경우는 이 인도 시장에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 시장 안에서의 성장성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그럼 결국에 그러면 현대차 인도 투자에 지금 수혜를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인도 시장이 앞으로는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경우는 인구도 많지만 사실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도 쪽에 현대차가 투자하는 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좀 골라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시은 팀장님도 종목 하나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저도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코리아 FT. 가지고 왔는데 코리아 FT 꺾이지 않았나요? 네, 주가? 살짝 꺾였어요. 5월 들어서부터 좀 꺾였고 특히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시장이 기대치 하회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반영이 된 네네.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매출이 많이 꺾였다라기보다는 일회성 요인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연 관련 이익이 기존의 영업이익에서 반영이 되었다면 이번 분기에서는 영업 외 수익으로 반영이 되면서 네. 좀 영업이익이 기존에 한 90억 정도가 나왔어야 하는데 한 79억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YOY 대비했을 때 약 3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에 대해서 일본 실적으로 좀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기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친환경 부품 키네스터 혹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들을 보시거나 혹은 자동차를 최근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뭐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살짝씩 꺾이면서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 대해서 라인업을 확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키니스터 같은 경우에 국내 1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현재 뭐 코리아 FT를 비롯해서 주가가
이번 상반기 때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쵸. 하지만 그 뜻은 현재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역시 대세가 앞으로의 성장률이라든지 보게 되었을 때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도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결국 인도 시장으로 좀 IPO를 추진을 하게 되면은 또 각광받을 쪽이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품사입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있어요? 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함께 두루두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이 현재 61선에 닿아서 좀 강하게 약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라인대를 좀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그 아래 박스권 하단 라인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61선을 좀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자동차 쪽에 수급이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고 좀 턴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카에 또 수혜 볼 수 있는 이야기 상반기에 많이 언급됐던 코리아 FT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하는 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품주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시간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간밤에는 중국 태양광을 겨냥해서 양면형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동남아 우회 수출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위구르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섬유업체 26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대중 관세에 대한 인상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관세나 뭔가 제재를 가하는 이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철강, 알루미늄, 뭐 태양광, 자동차 뭐 할 것 없이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들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특히 상반기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14일에 미국이 대중 고율 관세를 이제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조선 전산업 분야로 좀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약 4배 정도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크게 보면은 거의 4배까지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약 24년에서 26년 정도로 좀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산을 수입하는 비중 자체가 약 4% 정도여가지고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대선이 좀 앞두게 되면서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역시도 강하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그동안 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권 전쟁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특히 화웨이 쪽으로 좀 집중하게 되면서 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발언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국 표심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가 저가 공세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전기차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게 되면서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이런 이슈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대선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 쪽에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AI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기업들도 앞으로의 패러다임,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만큼 네. 현재 이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현재 뭐 AI에 이제 소스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기업에. 그러면 현재 AI 쪽에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자기가 맞았으면 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보복을 하겠다 얘기했죠. 네, 보복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도 있고 결국은 미국 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시점이 뭐 음식료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흐름이 달러를 유치하는 것에서 위안화를 투자를 하는 것, 특히 뭐 금을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신흥국을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기존에는 원재료를 많이 판매를 했다면 중간재를 이제 신흥국에 판매를 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결국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벗어나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각자의 노선을 달리면서 네. 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플레이가 되게 된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나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나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이런 관세 이야기는 뭐 트럼프 때부터 계속 중국을 때리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고 계속 이제 연말까지 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거나 수혜주 찾기가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수혜주를 직접적으로 찾지를 잘 못하겠고 북한 쪽에서 미사일 쏴도 우리 주가 변동 없는 것처럼 이제 약간 무뎌지는 거 아닙니까? 무뎌지기보다는 좀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 적용 시기가 제품마다 굉장히 상이하고 24년에서 26년 좀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쪽에 대해서 중국산 수입 비중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적습니다.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은 만큼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는 쪽은 조선이라든지 뭐 관세, 철강이나 알루미늄 혹은 CDMO, 해적 케이블 이런 쪽인데 결국 우리가 좀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관심 있는 쪽은 조선이라든지 해적 케이블 이런 쪽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강세 흐름들을 띠고 있는데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군도 있긴 하지만 실적이 강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의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긴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미중 수혜주 찾기 열심히 하실 텐데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야 할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관련 업종군들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를 갖고 온 상황인데요. 종목군들 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중 분쟁 수혜주들입니다. 이와 함께 두산박계 같은 경우에는 6%에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5일선 차트로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 2차 전지 기업들도 3%가량의 상승력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기업의 하나솔루션 역시나 2.5%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선 관련주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미국과 대선, 미국과 중국과의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바로 보죠. 뭐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처음으로. 네,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는데 전선주. 네, 제가 하도 전선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좋아하시잖아요. 와서 네, 좀 이렇게 지겨우실 것 같긴 한데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선주 내에서도 해적 케이블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한다. 어. 전선을 보게 됐을 때 미중 쪽에서 미국 쪽에서 특히 뭐 노후화에 대한 변압기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좋긴 하지만 전선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더 크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쪽이 해적 케이블입니다.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도 미중 간 갈등에 역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해적 케이블에 대한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많이 진행을 했어요. 집권지 자체가 중국 쪽에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이후부터 해적 케이블이 26년 이후부터는 중국에 연결될 예정인 해적 케이블이 네. 0개입니다. 없어요. 지금.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정보를 그쵸. 좀 이제 빼앗길 우려 등으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싱가포르라든지 혹은 일본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중국에 진행을 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인프라 투자가 결국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전선의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해적 케이블 관련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오. 특히 HVDC라고 초고압 직류 송전이 이제 해적 케이블 쪽이 있는데 전 세계 플레이어가 6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국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과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이 1분기부터 1공장을 좀 가동을 하긴 했는데 네. 결국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현재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전선 쪽에서는 LS와 대한전선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LS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린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그러면 최근에도 뭐 계속 올랐지만 상반기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나 가격 전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서 이평선 특히 5일선 부근을 좀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2,000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할 텐데 22,000원?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주봉상에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 거이다 보니까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네. 좀 주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오른 만큼 네. 손절가 역시도 약간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할 텐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14,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이게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더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종목을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미중 갈등에서 자동차 관련된 수혜주는 없습니까? 네, 저는 관련자 안에서 오늘 철강주 한번 좀 철강주 말씀을 가져오셨어요?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세아베스들 지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하는데요. 이제 미중 관세 관련주로 인해서 철강주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죠. 네. 이제 미국의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내 관련 기업들의 반사 이익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철강주들도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여러 가지 관련주 중에서도 철강주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가 세아창원 특수강이랑 이제 공동으로 미국 현재 특수합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렇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공략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특수합금의 경우는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립을 통해서 앞으로 항공이라든지 뭐 우주라든지 이 석유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요차가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주요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특수관 시장으로 좀 확대를 네.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에 지금 이제 업황이 우수한 이제 반도체양 판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수익성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도 하나 주셨어요. 미국이 계속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김신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길게 보면서 연말에 대선까지 한번 이 흐름을 타면서 좋은 종목들 조정받을 때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수익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좋은 종목들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지표의 둔화의 영향이 2일간 연속되면서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좀 달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중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도 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하 시기는 가까운 미래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 둔화 확신까지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막판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중점을 이루었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감스러운 부분은 아니고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에 따라서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어저께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음봉으로 마감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 갭상승했다가 좀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은 대형주 쪽에 있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2,800선을 뚫고 갈 만한 우리 자체적인 한국 증시만의 자체적인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금요일 장인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좀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업종 순환매격으로서 중대형주에 대한 상승세는 훨씬 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화장품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상한가에도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오히려 좀 업종 순환매격으로서 좀 후발주로서 좀 올라오는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주로서는 에이블 CNC와
한국콜마를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좀 증가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콜마 역시 다른 여타 화장품주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눌림목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 지나가면서 오늘 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엔 간밤에 소강 상태로 조금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CPI를 확인하고 소화했고 시장이 환호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요.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온리윤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확인해봐야 할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윤혜림 대표님께서 오늘 장 출발에 어떤 탑3 준비하고 계세요? 네, 먼저 전선 전력기기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AI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AI발 반도체 이런 전력기기 쪽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데 이제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지금 전력, 전선, 구리 관련지가 연일 고공행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 대한전선 등 돌아가면서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도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LS 일렉트릭도 이 MSCI 패시브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제 분명 고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본다고 하실 때는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늘리고 있는 가온전선, LS 에코에너지, 재룡전기, 삼화전기 이렇게 좀 늘릴 때 전력기기주를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화장품 섹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수출 데이터가 좋은 화장품 그리고 이제 식품주, 라면 쪽에 연일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조금 서프라이즈급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에서 지금 새로운 대장주인 실리콘2가 모멘텀이 상당히 조금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으니 당분간 이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를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실리콘트나 아이패밀리 SC 같은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음봉에 나왔을 때 좀 조정 시 매수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쉬고 가고 있는 이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예상치 부합 혹은 이제 상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AI 패러다임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예상치를 하회해서 빠진다 하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반도체에 오랜만에 강세인 모습을 보니 확실히 조금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HBM 관련주 위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TI 등의 기속 관찰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가 2,700 후반 800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계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어서 이 반도체 수급 그리고 코스피 수급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는 전력기기 그리고 화장품 섹터 호실적과 함께 주가 날아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 것이고 눌림목 구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수급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꼽아오셨을까요? 네, 뭐 전일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에 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도 같이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술 성장주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 올랐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2,800포인트를 앞두고 그거에 따른 이제 경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 개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 자체의 뭐 상승 여력은 아직 뭐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외에도 이번 주에 뭐 오픈 AI가 뭐 GPT-4.5와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제미니아 같은 그렇게 이제 새로운 버전의 그런 이제 멀티모달 형태의 그런 이제 GPT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HBM3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인 IT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PMI가 2달 연속 5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중국도 제조업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할 만큼 이런 반도체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올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I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구리에 대한 가격,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리 관련돼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전력기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리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 부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리 같은 경우에 뭐 단기간에 지금 20% 이상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구리의 수요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씩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이런 뭐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에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시장을 들끓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효과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보합권 정도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HLB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 더 자세하게 오늘 장 출발 어떻게 할지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7일 국내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국의 3대 지수는 피로감으로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와 비슷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장인 만큼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요,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내린 2,748선, 2,750선을 밑돌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860선 이탈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엇갈린 움직임이 확인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었고 어제도 장중 이제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8만 전자로 웃도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0.7%가량 상승하면서 78,60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1%가량의 하락, 191,100원 100원 선에서 출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 기업 0.26%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5위권 그룹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완성차 업체들도 좀 엇갈린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2% 하락 출발, 반면에 기아는 0.4%가량의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카 중국 제재에 대한 우려가 완성차 기업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 PBR 모멘텀이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주가의 추이는 괜찮았었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1%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KB금융도 1.6%가량의 내림세로 출발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HLB가 지금 한가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받으면서 2%가량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반도체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3주 연속으로 4거래일 정도만 이 시장이 이어졌었는데 이것이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주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양 시장은 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여부를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실적 시즌도 끝이 났기 때문에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선별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78,400원 0.2%대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오늘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엇갈리면서 출발하는 상황이고 자, HLB 아직까지 시가가 잡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FDA 승인과 관련돼서 어제까지도 많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 여부가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나타나면서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 한가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게 뉴스로 이슈가 제거됐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FDA 승인이 불발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 좀 체크하면서 시장 상황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도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이 조금 더 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2,746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1% 하락한 869포인트 선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던 오늘 시장이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0.5%가량 상승 출발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 5거래일 연속 일봉상으로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 또 어떠한 이야기를 보여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 그리고 삼성 SDI 0.2%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0.36%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알린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보합권 그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을 알리면서 완성차 기업들의 출발 상황은 괜찮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나 0.4%가량 상승 출발했고요.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삼성생명, 신한지주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했고요. 삼성화재, 화재보험 쪽만 1%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주목해 보실 이슈가 바로 HLB 이슈겠죠. HLB 지금 하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닌 병용요법 간암 신약이 미국 FDA 승인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DA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라는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HLB 오늘 개장 직후부터 하한가로 돌아섰고 HLB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LB가 지금 시가총액 한 번에 4위권으로 내려앉았고요. 알테오젠이 1.6% 상승하면서 3위권으로 올라선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안 보합권 에코프로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오늘 엔캠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3%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HP, SP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 두 자릿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개별 호재가 있었었죠.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에 대해 훈풍 이어지며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솔브레인도 4%가량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만에 다시금 시동 걸고 있고요. 엔터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의료 미용기기 같은 경우 엇갈린 모습, 휴젤이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업종이 3%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실적이 괜찮은 음식료 업종이 좀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요. 오늘 3% 이상 하면서 경기 방어주와 실적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관련 기업 앞서서 완성차 기업은 물론이고 현대모비스 시총 상위권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0.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으로 지금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 오늘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인데 코스닥이 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HLB 영향 때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HLB가 하한가에 진입을 했고 개장하기 직전에 HLB 쪽에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이 이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FDA 승인이 불발됐다. 보완 요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공개를 하면서 HLB가 지금 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1.5% 가까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어쨌든 뭔가 호재를 기대했는데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좀 눌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30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역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로 체크해 보면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48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급격하게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인데 오늘은 일단은 1,348원으로 시작해서 조금 오르면서 1,349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이 안 좋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이제 다시 좀 제약바이오를 모아 나가는 시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좀 섹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스닥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등등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고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는 이제 여전히 대장주인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삼천당제약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세인 업종 보니까 역시나 실적주 그리고 식품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삼양식품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어서 CJ 시푸드, S&D, 빙그레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강세는 이제 뷰티 스킨 그리고
뭐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조금 실적주에 관심을 두셔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알테오전도 굉장히 대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이런 실적주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보실 때는 이런 일부 대장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 무너지는 양상인데 HALB 그룹주들이 거의 다 하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타격이 바로 시장에 직격탄을 좀 날리고 있는 상황인 것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임순재 대표님께도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환율이 좀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선물에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장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HLB와 관련돼서는 지금 뭐 FDA 승인 여부가 이제 계속 이제 초미에 관심이 없고 일단 승인이 일단 뭐 추가적인 이제 보완 자료가 요청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지금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보완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 요청 사항을 좀 더 확인한 그런 이후에 아마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완 요청에 따라서 뭐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HBL과 이제 나머지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HBL 건으로 인해서 여타 이런 제약 바이오도 같이 투매하는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전일 이제 계속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강한 좀 그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엔비디아의 HBM3E에 대한 납품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일단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조금 그거에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최근 이제 해상 운임과 관련돼서 지금 해운주들이 오늘 좀 비교적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CFI 같은 경우는 지금 22,30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서 BDI 같은 경우는 5월 15일 기준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지금 온통 뭐 HLB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중에도 뭐 AI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또 좋은 흐름 나타내는 것들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이쪽으로도 시선을 넓히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이 쏠리는 업종과 종목들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1분여가 흘렀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가 높은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섹터들 이데일리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 역시나 전선, 전력기기 이 관련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요. K전력기기 3사가 수주 잔고를 13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섹터의 상승률은 저조합니다.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동그라미가 좀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선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역시나 앞으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마진 스프레드가 괜찮을 것이다.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 역대 최대 매출 전망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풍력 관련에 대한 지금 관심도 높습니다.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지금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업종 상승률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어쨌든 호실적이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양식품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35% 증가한 801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특히나 해외 매출의 확대가 눈에 띕니다. 해외 매출이 83%가량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매기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전반적인 섹터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 달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저출산 관련 기업들 시간 외에서부터 일제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 시각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은 ICTK입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44%가량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삼양식품 호실적과 함께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을 좀 이끌고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CJ시푸드, 빙그레, 사조시푸드와 같은 수산물 관련 그리고 음식료 관련 기업들이 대거 오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출산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삼성출판사가 오늘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물류, 해운 관련된 종목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임지수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연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11%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게 호실적과 함께 주가 전거래일 날아올랐고 오늘도 역시나 26%가량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 오늘 대장주로 뷰티스킨이 두 자릿대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섹터는 응심료 업종이 좀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한해운이 오늘도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두 자릿대 강세는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투자자들의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 뒤에는 흥하해운도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폴라리스 AI의 실적이 같이 겸임되면서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호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 HLB 그룹주들 지금 줄지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하한가, HLB 바이오스텝도 하한가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지금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HLB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쪽에서 HLB 그룹주들의 시가총액 4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에 또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잘 대응하시고 마지막까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앞서서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렸던 이슈레이더에서 보셨던 SL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7%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도 있다는 거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어떤 종목 더 살펴볼까요? 네, 역시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장품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중국 증시가 이제 급반등하면서 또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중국 증시가 호황일 때는 뭐 화장품, 철강, 화학 소재들이 이제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적주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 관련 수혜주로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중소형주 개발 기업도 좋고 ODM 업체인 코스맥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와 내년 뭐 인디뷰티, 수조 트렌드 그리고 원가율 이제 개선 추이를 감안했을 때 뭐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색조 생산 비중이 한 60%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중국의 저가 색조 브랜드의 이 해외 진출 확대 수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조정 시에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자,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종목 지금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리포트 최근에 이제 나오는 네. 추천 종목에 대해서 좀 비교적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실적이 호조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관심상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삼양식품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크게 올린 그런 IBK에서 기존에 29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증권사들도 비교적 좋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빙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 주가를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입니다.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비교적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 지난 분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지금 시장에서 좀 심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혼자 레벨업이 글로벌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형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으니까 일단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넷마블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시장 일단은 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0.7%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보합권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선방하면서 오늘 출발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뭐 HLB가 너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닥을 많이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HLB를 제외하고는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키포인트 오늘 어떻게 또 전략 세우면서 한 주를 마무리해야 할지 윤혜림 대표님께 한마디의 키워드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종목별 차별화로 인해 주가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개인의 고객 예탁금 유입도 거의 없고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 투자 외에 좀 강한 매수 주체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새로운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1000달러를 좀 더 터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도 정말 믿을 만한 건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적이 공개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개별주 그리고 성장 매력이 불거진 개별 관심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으로 돌아가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핵심 키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최근에 증시의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패턴이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뭐 좀 전에 말씀하신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식료품 관련된 종목도 주의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잘 장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부터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에이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인데요. 메리츠증권의 정영우 과장이 제시를 해주었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뷰웍스를 주셨습니다. 정영훈 과장이 뷰웍스가 실적도 괜찮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좋은 상황이다. 의료기기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주시면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28,750원에 아마 매수가 되셨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뷰웍스 오늘 주가 흐름 어떨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뷰웍스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1.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 아마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조금의 수익은 아마 올리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뷰웍스의 흐름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이 중요하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지 저희가 역시 양질의 좋은 종목, 시가총액도 1,000억 원 이상, 최근 5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충분하고 투자 유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안정적인 또 좋은 양질의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메가MD입니다. 메가MD 교육주 살펴볼 텐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 메가MD 같은 경우에 그 메가스터디 자회사고요.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전문직 수험 부문 그리고 뭐 자격증 부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직 수업 부분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변호사 시험, 그다음에 뭐 법학 전문대학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의대와 치의학 교육 관련한 이제 입문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나왔던 이슈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제 신청이 돼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 신청을 기각하고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의대의 정원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얘기했던 게 한 2,000명 정도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결국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의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 의대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직 수험 부분의 교육을 하고 있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종목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가MD 이런 말씀해 주신 모멘텀은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가격 전략을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지금 한 2,700원대 현재 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지금 묶여 있는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61선, 121선이 이제 모여 있는 자리거든요. 결국 이 구간 매물을 소화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가MD 오늘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 가격, 손절 라인 한번 잘 체크하면서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메가MD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잘 상승하고 있는데 장 막판까지 계속 흐름 좋을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데일리 TV의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도 오늘 시초가 공략주 이 종목을 계속해서 메가MD가 주가 잘 흘러갈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 정리해 보고요.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케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인사의 발언을 준비하셨을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총 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체코 프라하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전 수주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요. 여기서 수주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프라하가 먼 곳인데 네, 그러니까요. 두산그룹 회장으로서 사실은 하루하루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에 프라하까지 직접 가서 프라하의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 사실은 이제 두산그룹이 정확한 두산에너리비트가 갖고 있는 네. 그 원자력 주구기에 대한 장점과 그 다음에 또 경쟁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박정희 회장이 사실은 뭐 자신감의 표명이지 한편으로는 의지에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종합해 봤을 때 사실은 이번에 설령 프라하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지 못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각처에서 이제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그 계획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산그룹, 두산에너리티가 사실 그런 데서 한 30%만 50%만 이제 수주를 할지라도 두산에너리티의 시총이라든지 매출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박정희 회장 입장에서도 이 수주하는데 체코 수주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 않겠죠. 거기까지 가서 이런 어떤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 수주에 대한 그 자신감을 표명했던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실제로 체코에 관리가 오지 않았나요? 예, 그쵸? 체코의 관리도 네. 오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양국이 이제 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사실 원전 강국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원전을 갖다 대규모로 수주한 것이 이제 2009년에 이제 UAE 이제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당시인데 네. 그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원전 네. 수주에서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이제 프랑스를 갖다 제치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한수원 정식적인 사업 주체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고 거기에서 한수원이 이거는 누구의 건설은 누구에게 그 주기기는 누가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당연히 주기기는 이제 두산에너리비트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에너리비트가 유일하게 독점 기업이니까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2019년도에 2009년 이렇게 했는데 15년 만에 원전을 재도전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원전 사업을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원전 사업을 막 기피 산업처럼 위험 산업처럼 그렇게 하면서 두산에너리비티를 비롯해서 많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정책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그 작년에는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이고 그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이 이번 7월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설령 체코 원전에서 불발할지라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루마니아, 뭐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도 남아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이제 두산에너리비트가 올해 이제 그 곳곳에서 있는 그 원전 사업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원전에 대한 그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전력도 맞습니다. 많이 필요하고 탄소 그렇죠. 매출도 예. 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내는 두산이 탑인데 예. 어쨌든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 국가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전 자체를 지을 네. 수 있는 국가는 이제 이렇게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정도입니다. 5개국이군요. 예, 5개국밖에 네. 없는데 이 중에서 딱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2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러시아한테 굳이 원전을 갖다가 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탈락. 근데 중국이 남았는데 중국 역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적으로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중국도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남은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만한 국가가 이제 미국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폴란드 원전을 수주할 때도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두산에너리비트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을 너네가 위반했는데 이 원전 수주하면 안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거기에 좀 자세히 살펴볼 만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본 사업은 실제로 원전을 짓는 기업이 아니고 원전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IP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IP 기업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엔비디아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H100이라는 이제 전대미문의 칩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작년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시총과 매출이 올라가서 지금 무려 전 세계 시총 3위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에서 3위 기업이 됐는데
엔비디아는 HBX 역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HBX를 만들기 위한 설계 도면을 TSMC에 주고 TSMC가 그걸 바탕으로 HBX를 만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웨스팅하우스는 실제로 원전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고 원전을 만들기 위한 설계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과 특허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수시로 야 니네가 우리 원천 기술을 가져간 게 있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야지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설령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체코 원전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그 프랑스랑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설령 웨스팅하우스랑 다른 나라에서 원전 수주할 때 똑같은 그런 뉴스가 날라올 텐데 웨스팅하우스가 야 우리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너네가 우리한테 좀 보상을 해야 돼. 이렇게 날라올 때 그렇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왜?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어디선가 원전 수주하게 된다면 원자력 기기는 주기기는 어디서 생산해야 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은 사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수익 창출의 기회다라고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다시 체코 원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남아있는 경쟁 상대는 프랑스밖에 없다.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의 양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체코는 유럽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내심 자기는 홈그라운드다라고 생각하고 물밀적으로 다각도로 이제 접근하면서 이제 그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 프랑스 제치고 원전을 수주한다면은 큰 낭보가 해당할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설령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하는데 못할지라도 너무 많은 원전이 밀려 있어요. 심지어 영국도 원전 짓겠다고 나서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모든 걸 다 프랑스가 가져갈 수는 없다. 아니 웨스팅하우스 있지 않냐? 웨스팅하우스 제가 설명드렸죠. 웨스팅하우스 설명 수주할지라도 그 과실은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주가와 수익률 창출을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체코 수주선에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이게 이강의 구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뭐 루마니아라던가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원전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 웨스팅하우스가 되더라도 우리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좀 지금부터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그 팩트예요. 사실인데 그 사실이 회자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파생 상품 손실로 해서 뭐 몇백억의 손실을 났다. 이런 거를 종종 들어볼 텐데 그거는 사실은 장부상에서 이제 손실을 입힌 거지 실제로 영업이익에다가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서 수익률을 챙기는 거 좋듯이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그 문제를 삼아서 계속 그런 악재가처럼 뉴스가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그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마지막으로 원전을 지은 그 미국의 원전이 TMI, 3마일드 아일랜드에서 79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TMI거든요. 그러면 79년에 원전을 그 마지막 가동을 했는데 지금 벌써 4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거듭 말씀해주면 실제로 원전을 지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기를 생산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숨은 이면의 관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낭보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그룹의 회장이 직접 체코까지 찾아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7월에 어쨌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해주셨는데 두산 관련 그룹주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말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요 인사의 발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한 주 생성형 AI 기술 경쟁이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걸 확인했던 한 주이기도 합니다. 챗GPT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챗GPT-4.5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5라는 뜻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저도 처음에 그 글자로 봤을 때는 저도 0인가 5인가 헷갈렸는데 그 5에 대해서 강력한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 5가 뭐냐면 옴니의 첫 글자인 O를 갖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옴니는 뭐 아시는 분 계시지만 옴니포텐트,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옴니프레젠스, 어디 곳에도 프레젠스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옴니라는 거는 전 우주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편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옴니가 그런 강력한 뜻을 갖고 있어서 챗GPT, 오픈AI가 챗GPT 4.5를 갖다가 내놓으면서 기존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죠.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아직은 이제 수면이 안 떠올랐지만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빅테크들도 이런 이제 생성의 AI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우리는 제미나이보다 훨씬 강력한 챗GPT다, 훨씬 강력한 GPT다, 생성형 AI다 이런 관점에서 4.5라는 그러니까 버전으로는 4인데 거기다 플러스 이번 버전은 옴니,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상징적으로 접두사 5를 썼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구글도 제미나이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25년 만에 진짜 혁신을 했다. 막 이러한 네.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데 어쨌든 AI의 광풍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여러 기업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시대 흐름에 좀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IT 기업의 가장 큰 아픈 점이 약점 뭐냐면 네. 소프트웨어가 이제 빈약하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빈약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니다. 예를 네. 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나 가정에서 쓰는 OS는 다 윈도우 OS를 쓰고 있죠. 네. 일반 PC에서는. 그다음에 몇몇 분들은 이제 맥북에 iOS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갤럭시에서 쓰는 OS는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 세계가 쓰는데 이 OS라는 거는 엄청난 강력한 플랫폼이자 그 장점을 발휘하는데 이 세 가지 OS 모두가 미국 제품이에요. 네. 심지어 독일이나 뭐 프랑스라든지 러시아나 중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OS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굳이 우리나라만 국한된 약점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챗GPT를 말씀드렸을 때도 이런 OS,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어야 이걸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약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할 능력은 없다라고 네. 보는 게 맞겠고 다만 챗GPT를 실제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하드웨어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엔비디아의 H100이 필요한데 H100을 만들려면 H100은 대만의 TSMC H100을 만들고 네. 그때 H100에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HBM3 일 갖다가 같이 겉들어서 붙여줘야지 H100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HBM3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오직 SK 하이닉스만 이제 독점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100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바탕으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그 적자율이 매출 대비 적자가 거의 50% 육박할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가 문 닫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였고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작년 4분기 갑자기 흑자로 반전한 것은 HBM3가 너무나도 잘 팔리면서 그 모든 손실을 갖다가 상쇄하고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올해까지도 분명히 이제 지속될 거라는 거는 명확 관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도 HBM3E를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가만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더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네. 예. 올해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동일하게 네. 그 HBM3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할 건 뭐냐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HB가 같은 칩을 만드는 곳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AMD거든요. AMD도 당연히 이 큰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고 인텔도 네. 뛰어들 것이고 근데 아직은 인텔은 제품을 못 내놨고 AMD만 제품을 내놓은 상태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AMD라는 원래 기존의 강자가 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더 많은 시장에서 잠식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판이고 현재로서는 AMD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시장 장악률이 아주 긍정적으로 봐도 20% 미만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AMD에는 납품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에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약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네. 일종의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야 우리도 HBM3를 만들었어. 납품도 네.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엔비디아에 납품했을 때 매출과 주가에 대한 동력원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무슨 뭐 그 AMD에 납품한 것은 워낙 엔비디아랑 그 AMD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8대2 내지 9대1이기 때문에 네.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거기 현혹당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3E를 납품했다는 것이 다각도로 확인되면은 그때 뛰어들으셔도 늦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서두로 올라가서 챗GPT 4가 출범했을 때, 네. 야 너무 대단한 걸 왜 우리나라 못 만들었어? 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챗GPT 4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출시하고 반년 만에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사용을 해요. 와, 1억 명이요? 1억 명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23년도 이제 그 11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꺾어진 데가 뭐냐면 아이폰에서 이 챗GPT 4를 갖다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1억 명을 넘어서 1억 8천 명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보수 자원에서 여기 1억 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챗GPT를 갖다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칩 H100, 네. H100을 세계 곳곳에서 이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 SK 하이닉스가 D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세컨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뒤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D램의 매출과 비용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갖다 SK하이닉스가 뒤집었다. 적어도 D램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은 챗GPT가 만든 시장의 이제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울프 리서치도 지금 AMD를 더 눈여겨볼 것이다라고 또 예, 간밤에 예.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AMD가 더 많이 상승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가적으로? 예.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울프 네. 리서치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 추천하는데 네. 기존까지는 엔비디아였다가 그렇죠. 오늘부로 이제 그 AMD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AMD 주가가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대장주가 있는데 2차 전지의 대장주는 테슬라고 테슬라가 여러 가지 잡다한 노이즈 때문에 떨어지는데 어쨌건 시장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로는 네. 테슬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내에는 모든 2차 전지 주가 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챗GPT 관련 주식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엔비디아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은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관련된 주식이 같이 떨어지고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울프 리서치는 이제 왜 AMD를 갖다 놨냐?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예.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가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AMD는 이제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이제 AMD를 갖다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대장주, 사실 꼭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데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대장주 관점에서 사실 누가 시장을 리드하냐가 대장주거든요. 그 대장주를 먼저 1등 기업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엔비디아가 AMD보다 우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HB를 갖다가 판매할 때 원가가 3,000달러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빅테크한테 대규모로 판매할 때는 3만 달러에 판매해요. 10배 장사죠. 엄청나죠. 10배 장사인데 이걸 대규모로 판매할 때 3만 달러인데 이걸 갖다 소규모로 판매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베이라든지 CDW라는 것이 역시 그런 어떤 우리나라 옥션 같은 이제 네. 소규모로 그 판매하는 것이 네. 이커머스인데 여기는 거의 10만 달러에 판매를 해요. 이것도 이제 없어서 난리다. 카이스트랑 서울대에서 H100 있어요. 연구할 때인데 없어서 난리다. 이게 얘기할 정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엔비디아가 10배나 이제 네.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화면을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이슈이다 보니까 저희가 H100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AI 전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수혜주 찾기에 분분한데요. 오늘 말씀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을 통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자, 개장하고 네. 1시간 정도 지났는데 HLB 충격이 좀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HLB 그룹 관련된 충격으로 인해서 지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죠. AI 반도체 쪽 그리고 미 증시 전거래일에 사상 최고치 터치한 이후에 지수는 사실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 그리고 대표주들 종목들의 주가가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앞으로 시장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반도체 종목 일제히 다 하락을 하면서 그에 대한 영향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도 섹터인 반도체와 2차 전지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 역시도 현대 HD현대중공업 블록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좀 시장 충격이 있는 상태 속에서 식음료 섹터라든지 저출산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 듯한데 오후장까지 이러한 흐름 이어갈까요? 네, 오늘도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이제 오후장까지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갈지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죠. 그리고 하락 종목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이에 대한 충격을 좀 받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단기적인 시장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매수 포지션을 좀 자제하셨으면 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오후 시장까지 크게 반전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금 보유가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음료 섹터, 물론 그에 대한 부분 실적에 기인한 부분이지만 식음료라든지 단기적으로 화장품 섹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은 되돌림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오후장까지는 관망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